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 한 채 더 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양도세와 재산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공시가격 기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지방건설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체 임대 매장 68곳 중에서 임대료 조정 협상이 어려운 15곳을 순차적으로 문 닫습니다. 대상은 서울 시흥점과 가양점, 일산점, 인천 계산점 등입니다.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는 무급 휴직을 도입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연준의 B컷으로 불리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5, 6월 고용 수치가 대폭 낮아진 만큼 원래 수치라면 6월이나 7월에 금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통해서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과 지역균형 발전, K-엔비디아 패키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이 조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혁신산업 생태계를 바꿔놓을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구상을 공개했죠. 이 중에서 일부를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K-엔비디아의 꿈을 키우는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I 3대 강국의 꿈, 5년 후 어느 정도 근접할지 전문가 두 분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00조 펀드 대선 전 캠페인 기간에도 우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100조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얼개가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100조 원 전부를 AI 펀드에 투자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균형 발전까지 지원하는 게 100조 원 플러스 정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경전 교수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원회 성격인데 이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100조 규모라는 거고 지난 정부에서 AI 위원회가 출범 10월쯤에 출범할 때 65조를 얘기했는데 5년간 65조라는데 이제 아마 그보다 더 크게 하면서 100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이 이제 공동 출자해서 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대형 펀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이제 100조, 그러니까 국가와 민간을 합쳐서 100조 해서 이제 어떤 국고채 수준의 어떤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거나 인프라 투자를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국민한테 어떤 참여 기회를 주는 미래성장 펀드를 또 별도로 운영해서 이제 우리 K-엔비디아 이런 말 나왔는데 그런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첨단 전략산업 지원,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엔비디아의 꿈을 키우는, 엔비디아,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꿈을 키우는 스타트업에도 투자하는 미래성장펀드. 이것만 가지고는 이 펀드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어느 기업에 돈을 넣을지, 어떻게 운영될지 지금 조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나온 게 5개년 국정 운영 계획 안이고요. 이 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추후 차근차근 좀 다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 첨단 혁신산업 펀드랑 이 미래성장 펀드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첨단 혁신산업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단 저리대출 한쪽에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좀 인프라 투자 쪽에 있는데요. 이쪽은
실제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대규모로 좀 대출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미래 성장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 펀드랑 그리고 이 프로젝트 펀드로 나뉘거든요. 이 프로젝트 펀드에서 뭐 K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싱가포르 국부 펀드처럼 테마세, 테마섹처럼 어느 정도 기업에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 성과가 나오면 이걸 국민들이랑 이제 함께 나누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게 될 주요 성과는 주로 이 프로젝트 펀드 쪽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래요? 금융공사 쪽에서 직접 그 주도를 할 예정인데 어디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실제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을 할지가 조금 구체화된다면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출범도 한참 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제대로 출범하게 그런 사안을 봐야 되는데 정부가 만든 펀드가 역대 정부에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관제 펀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죠? MB 정부의 녹색 성장 펀드는 한 33개나 있었는데 정권 교체 후에서 이제 정책 동력이 소멸해가지고 지금 한 2020년 기준 한 6개 정도 남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통일 대박이다 그래서 통일 펀드가 나왔었는데 또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일단 한 개의 펀드만 지금 남아 있는 정도. 그래서 그다음에 간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6%에서 0%. 그래서 이제 별로 성과가 없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런 실패 절차를 이제 밟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수익성과 어떤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려면은 독립적이고 어떤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 같은 경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데 성과가 나면 정부 지분을 민간이 저가로 다시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실패하면 같이 이제 실패지만 성공할 경우는 정부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정부 지분을 민간이 이제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하게 만들어서 이제 인센티브를 결국 이런 펀드는 민간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정부가 다 돈을 내면 또 열심히 안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민간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정부가 좀 돈을 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성공이 될 때는 오히려 정부가 또 양보하라. 이렇게 되면은 민간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투자할 때도 어떤 그 정책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펀드가 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목표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이런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른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의 성공 비결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온 칼럼니스트가 보시기에 조금 추가할까? 펀드 운용에서 이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거나 이건 해서는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관제 리스크거든요. 관제 정부. 보면은 이 펀드들이 처음에는 수익이 낮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잘 나갈 때 10% 이상 수익도 잘 나오고 잘 되다가 이게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정부의 레임덕과 함께 이 펀드의 수익률도 이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좋게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금융공사가 잡고 그리고 또는 이제 산업은행 중심으로 또 돈을 이제 자본금을 꾸린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좀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금 이온 칼럼니스트는 이제 싱가포르 테마섹을 말씀해 주셨고 이경정 교수님은 요즘말을 해주셨을 테니까 그런 게 선진국에서 잘 되고 있는 데를 좀 본받아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야만 정부 돈도 들어가고 개인 민간 투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의 방식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꿈이 AI 기술이 뭐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모두의 AI다. 모두의 AI니까 뭐 AI 기본 사회다 이런 표현도 좀 하더라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AI의 시대. 이건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꿈은 이게 뭐 소버린 AI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버린 AI는 어떤 우리나라의 경쟁력 관점이라면 모두의 AI라는 것은 일단 말 자체가 우리나라 안에서 좀
격차를 완화하고 또 같이 AI의 발전에서 혜택을 얻자.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혜택을 좀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AI 서비스가 지금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무료만 쓰면서 AI 서비스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좋은 유료로 쓰면 굉장히 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구글의 경우는 제미나이 프로를 전 세계 대학생에게 지금 무료로 공급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프로를 대학생은 무료예요? 네, 한국 대학생들 지금 이제 대학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예.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9월 5일까지인가 뭐 이렇게 지금 시간을 잡아놨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구글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 좋은 성능의 AI를 무료로 쓰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 세대들인 대학생들에게 자기네 서비스를 이제 락인시키겠다라는 그런 또 기업 전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두 AI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것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계층이나 어느 기업이든지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것과 밀접한 게 지금 소버린의 주권 AI 개발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후보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 한국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5곳의 후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요 5곳을 이제 하나로 좁혀가는 거죠. 어떤 절차를 앞으로 밟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네이버나 LG, 뭐 NC 이런 데를 포함해가지고 SKT까지 뭐 5개 팀을 지금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예. 지원을 한 10개 팀 정도가 선발을 했고요. 이 사업의 목표 같은 경우는 한국형 챗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형 LLM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거에 있는데 한국형 대규모 언어 모델. 네. 네. 지금 재밌게도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요. 한 팀씩 떨어뜨립니다. 아, 5개에서? 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 팀만 남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라기보다는 GPU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개 기술을 지금 기업이 나오는데 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비슷비슷합니까? 5개 후보? 꼭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요? 좀 차이가 있어요? 벌써? 일단 객관적으로 좀 실력을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업스테이지와 LG가 LG AI 연구원. 네, 선정 직전에 그 랭킹을 3개의 어떤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좀 이렇게 한 세계 한 10위권에서 20위권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네. 우리는 선정될 만하다라는 걸 좀 보여준 사례가 이제 업스테이지와 LG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독자 AI 파운데이션, 독자 이 소버린 AI, 주권 AI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 오픈 AI의 챗GPT가 성능이 뛰어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구글의 제미나이도 계속 발전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개발했다고 치면 그 성능이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에 비해서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누가 쓰죠? 많이 떨어지면? 근데 사실 뭐 이번 정부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사실 이번에 그 기획된 거거든요. 5개를 선정하겠다는 게. 이게 지난 정부부터 생각한 거예요? 네, 2월 달부터 벌써 기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목표가 95%라고 그랬어요. 아, 95% 선정.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95%를 달성하겠다. 네. 저 같으면 한 120% 하겠다로 좀 이렇게 질러볼 수도 있겠는데 실패로 판정되면 좀 안 되니까 아마 95%로 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95%에 만족해서는 절대 앵커님 말씀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워드 프로세서는 뭐 아래 한글과 MS 워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뭐 소버린 워드 프로세서 개발하자는 노력이 없었지만 네. 아래 한글이라는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가 굉장히 일찍이 창업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워드 프로세서가 됐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예. 또 우리가 포탈도 예전에는 야후 코리아가 있었지만 야후 코리아를 우리 뭐 국민이 쫓아낸 게 아니라 저절로 다음이랑 네이버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네. 심지어는 세계 최초의 성공한 소셜미디어인 싸이월드를 한국에서 개발해서 오히려 미국의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이 참고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AI 분야에서는 지금 한국 국민들조차가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그락을 쓰는 다 미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번에는 좀 5개 회사를 뽑아서 한 3가지 AI를 만드는데 크게 자원이 결국 데이터. 그다음에 GPU, 그다음에 인재라면 그 3가지를 그
그 5개 기업이 원하는 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는 많은데 데이터가 없어요 하면 데이터를 제공하고 예,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인재, 데이터, GPU를 이제 기업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열심히 안 하면 이제 탈락되는 거니까 한 2년 후에는 2개 회사만 이제 되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또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5개가 되면 B2B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좀 선정됐습니다. 예. 저희랑 일하시면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5개 회사들이 이제 이런 영업하기가 좋아진다. 그럼 그래요? 영업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돈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돈 받으면서 데이터도 얻게 되고 또 노하우도 가지게 되고 어떤 이제 그런 노하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좀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탈락한 회사, 예를 들면 이제 KT 같은 경우 좀 탈락했잖아. 예, 아쉬운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선 카이스트만 지원을 했는데 카이스트가 탈락된 게 조금 또 뭐 대학을 하나 정도 끼워주는 건 저는 오히려 상장사나 대기업은 좀 양보하고 업스테이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만 좀 5개 뽑기를 저는 바랬는데 뭐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약간 섞여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의 목표가 최고의 95%라고 그러면 유료로 돈을 내고 쓴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95% 쓸 게 아니라 100%짜리를 쓸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소비자는 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질문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사실 그 95%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걸 뭐 벤치마킹 돌려가지고 이제 뭐 실력을 판정한다라고 하는데 벤치마킹 자체가 현실에서 어떻게 잘 쓰이는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무료 모델만 쓰고 있는데요. 무료 모델을 써도 사실상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유료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아니요. 단지 그래요? 어느 만큼 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그 정도에서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이 오픈 AI나 아니면 저런 구글이나 이런 회사랑 똑같은 방향이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그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처음부터 구축해서 쫓아가겠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주어진 자원 내에서 이걸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 AI 모델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국 소버린 AI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좀 적합한 AI를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놓은 AI를 다른 나라에 안 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사줄 만큼 좀 매력적인 이런 AI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미리 써보고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팔 수 있는 이런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기업 특화형이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특화가 되던 아니면 산업 현장 이쪽에서 특화가 되던 지금 뭔가 지금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범용을 바탕에 깔면서도 지금 한국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95%나 120%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AI, 우리 소버린 AI를 개발하고 산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AI 이제 인재가 중요한데 아까 이 5개 후보 기업들도 데이터나 GPU와 함께 이제 인재를 또 필요로 할 텐데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뭐 오픈 AI도 AI 인재 유치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뭐 최대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는데 우리 수준, 우리의 인재 현재의 수준과 우리나라는 과연 좋은 인재를 확보하거나 키우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인재 얘기는 지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기 때문에 그때 AI 대학원을 설립하자 해서 지금 30개가 만들어졌고요. 학교 안에 이제 전국에 AI 대학원이 네. 그리고 거기서 30%인가 뭐 일부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30%가 외국에 취업을 했대요. 30% 학생들이.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를 대우할 기업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AI 대학원 사업은 성공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졸업한 사람이 30%가 경쟁력을 갖고 외국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산업 관점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럼 기업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창업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재, 우리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다. 인재를 쓸 수 있는 과연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외국의 인공지능 학회를 가보면 이제 60, 70%가 중국계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 40%. 그러니까 논문의 40%가 중국 국적이고 60%가 중국계예요. 싱가포르,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머지가 이제 한 20%, 10%가 미국과 영국이고요. 한국이 이제 거기서 한 5%.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거는 한 10년 전부터는 리더급 AI 학자나 연구자들에도 중국계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리더급 AI 학자들은 별로 없고 또 그 부분들은 다 또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뭐 사실 뭐 대학 교수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반값 등록금 이런 걸로 대학은 뭔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수 월급은 거의 한 15년 좀 동결된 상태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대학교 강의실 한번 가보시면 그냥 딱 나옵니다. 초중고 교실이 더 좋아요? 제가 가끔 초중고의 그 특강을 1년에 한두 번 가면 여기가 어디지? 났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학 강의실은 제 대학 때랑 크게 다르지 않는 반면 초중고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뭔가 지식산업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다 이렇게 제한해 놓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첨단 지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2, 3억 버는 게 얼마나 큰 돈 버는 거라며 또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려야 된다는 거에 국민의 별반 이상이 환호했던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하고 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학 교수라 대학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학에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그 첨단 기술 데이터 센터인가요? 그걸 시키는데 선풍기를 틀더라고요. 선풍기로 그걸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AI 3대 강국 떠들고 있느냐 하는 그런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던데 인재도 그런 면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그럼 대한민국 AI 기술이 우리 인재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인재가 그러니까 정말 리더급에서 없는 게 맞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는 어떤 리더급의 인재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AI를 연구하시던 분들은 계속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관심 가지고 있거나 이 산업 자체에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예전 제 또래 AI 연구원들도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냥 해외 나가서 거기서 계속 연구하고 지금 뭐 교수하다가 이제 반도체 회사 들어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크게 할 말은 없는데 답답하네요. 다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2년간 좀 실기한 것도 있고요. 좀 R&D 예산 같은 게 계속 깎이면서 좀 많이 의기소침해진 부분들도 있긴 한데 다만 앞으로 봤을 때 지금은 AI 어떤 하드웨어랑 다음에 그 기반되는 뭐 기본적인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실제로 이런 AI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저희가 AX라고 부르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AI를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이것을 돈 되는 사업을 만들 것인가.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이런 걸 잘해가지고 뜨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저희 회사에 어떻게 이걸 AI를 접목시켜서 더 나은 회사 또는 더 나은 상품을 만들 것인가 모르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예 AI만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뭐 앱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뜰 겁니다. 이 부분들이 뜨지 않으면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가 없었으면 인터넷은 아무도 안 썼을 거거든요. 동시에 지금처럼 이 AI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다들 좀 긴가민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AI 시대에 아마존과 구글과 메타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작업,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은 지금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이제 지원이 더 급하고 필요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AI 이 데이터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이게 이제 아무래도 AI, 소버린 AI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2번 공모를 했다는데 아무 사업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국가가 구성하는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이 사업만으로 보면은 뭔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정부가 공모를 했는데 아무런 사업자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2차례나. 이거 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조건이 안 좋거나 뭐 기업에 불리하거나?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돈이 안 되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민간이 투자를 안 하고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단기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정부가 많이 투자해서 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차, 2차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넣었어요. 오히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넣으면 민간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없고.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돈이 안 될 수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라 돈을 좀 쓰려고 하는 건데 나라 돈을 쓰려고 했더니 굉장히 좀 제약이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계속 유찰되는 형상이 나왔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요. 땅 구하기 쉽습니다. 일단 구하기 쉬워요? 네, 땅 구하기 쉽고요. 왜요? 수도권에 별 땅이 좋은 땅이 없죠. 그 지방에는 기준으로. 그것도 얘기하면 수도권 지금 수요 기업 이 데이터 센터도 결국 사업인데 네. 이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수요 기업 직원들은 다 서울에서 데이터 센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겠죠, 출장 가기가 수도권에. 싫은 거예요. 네. 사실은 거의 출장 갈 일이 없는데도 서울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잘한 데이터 센터가 많은데 그거는 다 옛날 시대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AI가 발전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울산의 그 SK와 아마존이 성공시킨 이유가 아마존이 수요 기업이기 때문이죠. 수요 기업이자 공급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잘 안 되면 아마존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한 거는 땅도 아니고 GPU 살 돈도 아니고 전력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 발전소랑 다 계약을 맺어서 전력 공급 계약도 다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한테 팔 건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스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기 위해서 국가가 해주겠다라는데 이제 민간과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조건들이 안 좋은 거죠. 네, 3차 공모에서는 민간이 요구하는 대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조건을 풀어주는 거죠. 공무원들이 진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첫 번째부터 조건을 조금 민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민간이라는 건 늘 정부, 나라 세금을 또 가져가려는 욕심장이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저는 그 고려를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진통을 겪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원 칼럼니스트에게 지금 민간이 이제 AI 발전을 위해서 좀 투자에 화답하는 형식 같긴 합니다만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3천억 원 규모 AI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에 쓰겠다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거를 갖다가 AI 쪽으로 유용하는 건데 이미 펀드가 있고 발표가 약간 그 트럼프 관세 협상이랑 비슷합니다. 거기서 저희들 이 나라가 이만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알고 보면 기존에 있던 투자액들 다 짜집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3천억 규모의 이 투자 펀드는 이제 KIF 코리아 IT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미 있는 거 2002년부터 있었던 그랬어요? 그런 펀드고요. 다만 이 펀드가 지금 아마 사업상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작년에는 이제 그 운영을 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올해 드디어 이제 펀드 만기 연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안에서 원래 이 통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펀드였는데 이 통사들끼리 약간 좀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가지고 불만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부분들이 좀 사라졌죠. 갑자기. 알겠습니다. 이제 3천억 힘이 있는 코리아 IT 펀드를 조금 그 있는 돈을 좀 쓰거나 이런 형식의 것이다. 그래도 어찌됐든 잘 쓰여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의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로 시작한 KCGI가 어느새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까지 인수해 금융그룹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KCGI는 브랜드 밸류가 높아지면서 KCGI 자산운용사의 펀드에도 관심이 쏠리죠. KCGI의 대표 펀드인 코리아 펀드 시리즈는 요즘 수익률이 어떤지, 그리고 박스권에 다시 갇힌 듯한 코스피에서 펀드 운용자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김홍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KCGI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가 코리아 펀드 시리즈잖아요. 네. 상당히 뭐 요즘 코스피가 그동안 하반기 이재명 대표 잘 나갔으니까 상승률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 올해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코리아 펀드 시리즈. 네, 한 8월 10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적에 올해 코스피가 한 33%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한 10% 정도 포인트 더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6월 말 기준으로는 훨씬 더 추가 상승을 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7월 달에 좀 한 5%포인트 내외 좀 깎아 먹었습니다. 7월 달에 네. 깎아 먹은 게 코스피도 그 정도 떨어졌습니까? 코스피보다 더 깎아 먹었습니까?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습니까? 7월에. 뭘 좀 잘못 선택하셨나요? 종목 선택은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이제 한 4, 5, 6월 석 달 동안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네. 7월에 이제 굉장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받게 되면서 네. 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7월은. 그래도 코스피보다 10%포인트 높다. 벤치마크보다 10%포인트 높다는 것은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2배, 3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작게 느껴지겠지만 펀드에 투자하는 데 기준으로는 벤치마크에 10%포인트 높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코리아 펀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투자 전략은 크게 그 바벨형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엮기? 예, 맞습니다. 그 성장주와 가치주를 최적의 조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예. 그 성장주를 평상시에는 한 70%, 그다음에 가치주를 한 30% 정도 편입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예측이 될 때는 성장주 비중을 좀 늘리고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은 시기는 가치주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식으로 약간 유연하게 접근을 합니다. 네. 또한 주식을 편입하는 종목 선정의 기준은 네. 3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뭔가요? 펀더멘탈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비싼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가와 이익의 모멘텀 그 3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종목들을 저희가 30개, 최대 30개 종목 안에서 저희가 압축 투자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바벨 전략, 성장주와 가치주 3가지 기준,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 비싼지 안 비싼지, 주가와 이게 모멘텀. 듣고 보면 평범한 기준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접근이죠. KCGI 자산운용만이 아니라 뭐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도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실천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준이.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펀드 KCGI 코리아 펀드가 액티브 종목을 운용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전환한 액티브 펀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최근에는 이게 좀 공모 펀드죠. 또 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살 수 있는. 네.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ETF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ETF에 만약에 비교한다면 네. 공모 펀드 한때 뭐 좀 부진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는데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공모 펀드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액티브 그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대비 굉장히 탁월하게 ETF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높은 성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예. 다만 이제 좀 단점은 가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ETF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은행에 가서 아니면 증권사에 가서 가입할 때는 뭐 길게는 1시간 정도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제 그런 거를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처럼 이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ETF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 자, 그렇군요.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원칙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증시 흐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주주환원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요즘 굉장히 좀 부진한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특히 이제 정책 관련된 주가 그런데
약간 기대감이 있을 때가 오히려 그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때보다 더 주가에는 더 선행해서 반영되는 경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주가가 선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올랐다. 그 이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금은 오히려 약간의 속도 조절하는 느낌도 또 정부가 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 같은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뭐 배당 관련 세제도 그렇고 뭐 분리과세 이슈도 그렇고 뭐 최대 주주 이슈도 그렇고 약간 기존에 이제 코스피 5천을 막 외치면서 막 나갔던 거에서는 약간 일보 반보 후퇴하는 느낌도 약간 뭐 꺾였나 뭐 이런 생각 그런 느낌도 또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 어떤 부분 좋은 부분은 이미 다 선반영이 돼서 사실은 지금부터의 어떤 추가 업사이드 포텐셜은 좀 상당히 좀 제한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그래요? 보여집니다. 그럼 하반기 지금 이후에 하반기까지는 그런 탄력이 뭐 정책 기대감이 있었을 때에 비하면 조금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수출을 주도하는 이제 기존 주도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주도 종목들이 이제 7월하고 8월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주도. 예,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뭐 미디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차익 실현 K-팝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은 이제 좀 매력적인 부분까지 좀 다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주식들은 이제 다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한때 조금 트럼프 이후에 조금 부진했던 미국 시장이 요즘 야금야금 올라서 계속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미국 시장은 뭐 관세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겁니까? 어떻게 힘을 받고 지금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그 미국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전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뭐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기는 하기는 한데 사실은 연초 때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다시 연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뭐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뭐 올해 YTD를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올 들어 연간 수익률을 보면 그리고 이미 시작할 때 자체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으로 최고점 부분에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의 그 좀 광의 유동성 그 힘으로 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금리도 떨어질 거라고 하고 뭐 0.5% 포인트 내리라고 하니까 그 유동성의 힘이 조금 더 받쳐질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면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 경기가 사실은 약간은 좀 위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 하락을 좀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약간의 그 물가는 관세 영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히려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더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증시는 그럴 경우에 좀 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는 좀 더 커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평가로 보면 미장, 우리 국장도 요즘 기세가 조금 걷기도 한데 그러면 하반기 이후는 좀 미장을 좀 피해야 할까요? 국장이 훨씬 좀 나을까요? 저는 뭐 미국 시장이 아주 뭐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은 국내 쪽이 더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만약에 혹시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쇼크 같은 게 와서 먼저 그런 크게 이제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 한국 시장도 좀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밸류업 지수, 코리아 밸류업, 우리 주가가 디스카운트 돼 있는데 이걸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만드는 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고요. 지수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상품들 나왔는데 올 들어서 밸류업 지수가 33% 오른다고 나와 있네요. 이 33%가 뭐 코스피 주로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밸류업 지수가 나왔을 때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냥 이거는 약간 대형주 ROE 높은 그냥 우량주를 그냥 모아놓은 거지 이게 어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서 기대했던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회사라든지 뭐 그런 성향이 있는 기업주 아니면은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좀 적다. 약간 좀 그런 좀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같은 경우에는 별 자금이 이렇게 늘질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주도한 관제 지수인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관제 펀드 역사로 가나? 이거 상당히 주의 깊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미장에 비해서 국내 증시에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업종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 주말에 지금 푸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제 방산주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방산주가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미러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회담이 전격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진다거나 할 경우에 방산주 전망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일단은 뭐 좋은 거는 아니고요. 좋은 건 일단 아니고. 아무래도 평화 시대로 가면은 뭐 군비에 대한 투자가 물론 계속 장기적인 이슈니까 하긴 하겠지만은 뭐 약간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고요. 심리적으로. 예, 그것보다는 이제 더 큰 기업 자체의 이제 펀더멘털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폭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캐파의 확장이라 그럴까요? 시설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이게 얼마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수주 국면이 이어질 거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투자자들한테 사실 투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잖아요. 앞으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뭔가 수주를 예상하고 가는 건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크게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그 캐파가 딱 이제 100%로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주는 늘어나는데 매출과 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약간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분간 좀 그런 어떤 추가적인 증산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도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리아 펀드에서는 뭐 지금 방산주를 더 비중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중은 조금 6월 달에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 줄였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줄였습니까? 이 전쟁 휴전과 관계없이 이 밸류에이션과 기업 이익 이런 게 좀 그걸 본다 그런 얘기잖아요. 또 하나 지금 늘 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조금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 듯한 기분은 들거든요. 삼성전자 뭐 7만 원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이 올랐나 이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적에 반도체는 이제 불황에서 이제 호황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단계에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특히 이제 부진했다가 이제 주가가 5만 원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일정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호황 국면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더 업사이드 포텐셜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 5만 원일 때는 그 펀더멘탈이라든 이런 부분은 사실 하이닉스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하이닉스보다 더 낫다고 제가 타 방송사에서 얘기를 또 했었고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 5만 원대. 네, 5만 원일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좀 돼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내년 1년을 놓고 본다면은 비슷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력도는 비슷한 수준이고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 호황이 언제쯤 이게 호황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 기간을 감안해야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좀 보면은 내년 한 하반기쯤 그렇게 되면은 좀 좋은 국면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호황 국면이 과거에도 보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호황 국면. 근데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게 되거든요. 뭐 30%, 뭐 40% 뭐 이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호황의 어떤
정점에 이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정도 됐을 때는 사실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오히려 그러한 시기가 저는 또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우리 김홍석 본부장을 모시게 된 것도 지난 2분기쯤 같아요. 화장품, 또 식음료, 반도체를 주목하라고 하신 기억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니까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이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업종이랄까 이런 걸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여전히 반도체 특히 이제 소부장 쪽은 아직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소부장 쪽에 네.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대비 아주 여전히 좀 주가 상승면에서 좀 부진한 바이오하고 이제 미용기기 쪽 그런 쪽도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K-팝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을 좀 펀더멘털 대비는 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이제 연말까지 보면 그런 섹터에서 저는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들은 좀 변동성도 좀 클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을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바이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부익부 비익빈 시장이라서 그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좋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봐야지 모든 바이오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그걸 ETF처럼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코리아 펀드 시리즈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KCI 자산운용의 김홍석 주식운용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세운 5년의 경제 청사진은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입니다.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엔진은 국민 성장 펀드인데요. 첨단 전략산업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포함해서 100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AI 산업 지원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미지수죠. 더 큰 문제는 펀드의 방향성과 자율성입니다. 새 정부는 의뢰 정책을 뒷받침하는 펀드를 내세웁니다. 이른바 관제 펀드죠.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됩니다. 관제 펀드의 흑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SBS BG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